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칠순을 맞이한 평범한 할머니 박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45살 아들 태윤이와 15살 손자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찍 사별한 남편과 사고로 죽은 며느리 대신 아들과 손자를 돌보며 살고 있죠. 70평생 힘든 일도 많았지만 노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앞으로 평온하게 살다 갈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갑작스레 아들이 재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16년 전 첫 며느리 때도 아들은 급하게 여자를 데려왔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단정한 인상,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모습이 참 얌전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희라고 합니다. 어머, 그래요. 우리 태윤이가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았겠네. 전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세상을 살아왔다니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려고요. 뭐? 벌써?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반년 됐어요. 그리고 서희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손이 귀했거든요. 시아버지도 외아들, 남편도 외아들, 아들 태윤이도 외아들이었습니다. 진짜야? 아이고, 우리 태윤이가 장가도 가고 애 아빠도 되고. 어머, 서희야, 몸은 괜찮아? 입덧은 안 해?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며느린 배를 쓸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 빨리 결혼 준비하자. 우리 손주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야지. 당시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가 잘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를 위해서도 결혼식도 저희가 다 부담하기로 했고요. 아가, 친정 쪽에서 오실 분들은 많어? 아니요, 어머님. 고아원 선생님 한두 분 정도만. 전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며느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괜찮아.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라도 많이 불러서 성대하게 치르자. 저는 며느리가 딱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도 신혼집 마련도 모두 저희가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다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잠깐만. 며느린 전화가 오면 꼭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받았어요. 처음엔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상했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가, 누구 전화야? 그냥 여기서 받아도 되는데 번거롭게 안에 들어가서 받아. 아, 죄송해요. 시끄러울까봐 조심한다고 그랬어요. 며느린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외출이 잦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또? 아니, 지난주에도 나갔다 왔잖아. 몸이 무거울 텐데 집에서 쉬지 그래. 괜찮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 안 좋대요. 며느린 배가 불러오는데도 매주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봐도 친구 만나요 하는 대답뿐이었어요. 게다가 매번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쇼핑 가방을 가득 채워서 가져오더군요. 처음 몇 번이야 고아로 큰 며느리가 아들에게 용돈 받아서 소소하게 돈 쓰며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했죠. 아들 일도 잘 되고 있었으니 부담스러울 정도도 아니었고 저도 그런 며느리에게 용돈을 조금씩 쥐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쇼핑 목록과 물건들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 아니 무슨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하니? 대체 이번 달에 얼마를 쓴 거야? 어머님, 제 것만 산 것도 아니고 남편 쓸 것도 샀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뒤로도 씀씀이는 점점 해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안 쓰던 창고방을 청소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창고 안쪽 깊숙이 숨겨진 핸드폰이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사용한 적 없는 핸드폰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들어오길래 물어봤습니다. 서희야, 이거 창고방에 있던데 이거 혹시 네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탁자 위를 향하더니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곤 잔뜩 화난 얼굴로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왜 제 짐을 뒤지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짐을 뒤진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뒤진 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발견한 거야. 왜 화를 내? 아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창고방에 넣어둘 게 아니라 네가 잘 들고 있어야지. 그래도 자기 물건이 아니면 만지질 말아야죠. 혹시 안에 보셨어요? 아이 내가 그걸 왜 봐? 아니, 근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오늘 내내 친구 만나러 간 너 대신 창고방 정리한 내가 지금 너한테 혼나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설마 지금 제가 고아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건 늘 자격도 없고 그냥 시댁에서 일만 하고 애만 낳으라는 거냐고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네가 안 해서 내가 다 하는데 그건 내가 할 말 아니냐? 네가 날 무시하는 거겠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화를 낼 사람은 제가 아닌가요? 솔직히 며느리 반응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태윤 씨,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세요. 제 짐을 뒤지시고 핸드폰 가지고 따지시고. 아들은 답답하게도 자기 처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희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엄마도 좀 조심하세요. 며느리 짐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억울하더군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아들에게 그 장면을 모조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강경해서 더 이상 따지지 못했죠.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안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여보, 여보! 남편은 회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빈소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린 아이를 품고 있었으니 장례식장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장례식장이라니. 그러다 손주랑 며느리까지 잘못될까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빈소를 지키고 3일 만에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들어서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그새 출산을 했더군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직 애기 나오려면 한 달이나 남았을 텐데.
저도 아버님 돌아가신 게 충격이었는지 아기가 빨리 나와버렸어요. 급해서 고아원에 연락했더니 조산사를 불러주셔서 집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아이가 언제 나왔어? 아버님 장례식 첫날에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마음 쓰이실까봐 연락 안 드렸어요. 한번 안아보세요. 아들이에요. 저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소금을 뿌리고 깨끗하게 목욕까지 한 다음에야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어요. 정말 아들 어릴 때를 많이 닮았더군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이 죽고 태어난 아이라 더 애틋했어요. 그렇게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해주겠다 다짐한 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졌거든요. 남편이 빌린 빚이 많았고 보증까지 서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경험이 많지 않았고요. 지훈이가 4살이 됐을 무렵에는 가세가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사업을 일으키고 싶어 했지만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는 그땐 아직 어렸었죠. 엄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집을? 회사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 가야겠어요. 우리는 살던 집을 팔고 좁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휴, 이런 좁은 데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며느린 툴툴거리며 불평을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희야, 조금만 참자. 태훈이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설 거야. 언제요? 전 이런 데서 살기 싫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 그때 느꼈어요. 이게 며느리의 본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1년, 손자가 5살이 되는 동안 우리 집안 형편은 계속 나빠졌고 며느린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와봐. 싫어. 할머니가 더 좋아. 5살 지훈인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린 뿔난 목소리로 제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머님이 애를 버릇없이 키우시네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애가 엄마보다 할머니한테 더 붙는 게 어째서 내 탓이냐. 네가 잘해줬으면 애가 할머니만 찾겠니? 왜 다 제 탓이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며느린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끔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희가 사고가 났대요. 며느리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디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랑 정면 충돌했대요. 차가 불에 탔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시신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지품이나 옷이 며느리 것이었고 아들과 나눠 낀 결혼 반지도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미웠어도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장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나 고아원 관계자 그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지훈아, 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어. 아들은 5살 아들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훈아, 울어도 돼. 슬프고 힘들면 울어도 돼. 할머니. 지훈이는 저를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엄만 싫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니. 대체 며느리가 이 아이한테 뭘 한 거지?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지훈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전 그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지훈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 어쩌면 학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던 날, 저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하던 옷장에서 없어진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손자 태어났을 때 사준 금목걸이와 결혼할 때 준 폐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생활이 팍팍해서 팔았었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그 뒤에 드러난 것들은 감히 예상하기도 힘든 것들이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들이 싹 다 해지가 돼서 사라져 있더군요.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전부 다 직접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마치 자기가 죽을 걸 안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지? 결혼할 때 며느리가 들고 온 낡은 가방에 며느리 얼굴에 이름만 다른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느리 윤서희 것인데 이름은 최은미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며느리가 사용하던 옛날 폰도 하나 나왔는데 그 안에는 며느리가 낯선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호텔 앞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외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힌 시간은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 직전이더군요. 이게 대체... 통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입금 내역을 보니 여러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거액이 입금됐다가 모두 빠져나갔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아니 결혼하고도 계속 뭔가 숨겨온 게 있었던 거예요. 엄마, 뭐 하세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서희 옷 정리하려고. 저는 얼른 가방을 다시 숨겼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굳이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엄마, 서희 물건들 기부하거나 버려도 될까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러자. 내가 정리할게. 저는 며느리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이상한 가방은 따로 빼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문은 깊어졌지만 이미 며느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걸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죽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제 손에서 무럭무럭 자라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아니 어쩌면 엄마 없이 자라서 더 밝고 건강하게 컸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우와, 할머니 최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손자는 저를 꼭 안아주고 학교로 갑니다. 애정 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들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다 갚고 작은 IT 회사를 차려 성공했어요. 엄마,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아니야, 여기도 충분해. 네 사업 자금으로 써.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시켜줬습니다. 나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좋은 일도 연달아 오더군요.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받은 땅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 들어간대요. 제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겁니다. 그 땅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었는데 그동안 방치해뒀었거든요. 진짜? 네, 보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결국 저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싶은 게 있겠니. 너희들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지.
전 그 돈으로 건물 한 채를 샀고 임대 수입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근데 그 평화가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16년 전 첫 며느리를 소개해 줄 때도 아들은 지금처럼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봤어요. 뭐라고? 결혼? 태훈아, 진짜야? 아들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10년 전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늘 우울한 표정으로 지냈거든요.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45살 중년 남자가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직업은? 어디 살고 있어? 질문이 쏟아지는 저를 보며 아들은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그건 비밀이에요. 다음 주에 직접 데려올 테니까 그때 보시면 엄마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녀석이 엄마한테 비밀이 어딨어? 빨리 말해봐. 아니에요. 이건 서프라이즈니까요. 엄마도 지훈이도 둘 다 깜짝 놀랄걸요? 진짜 좋은 의미로요.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표정이 워낙 밝고 행복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아빠 결혼하신대요? 이렇게 갑자기? 안방에서 공부하던 손자가 나오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네 아빠도 네 엄마 데려올 때 저렇게 갑자기 말했어. 할머니 깜짝 놀라게.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다가 순간 멈칫하고 손자의 눈치를 봤습니다. 손자는 가끔씩 튀어나오는 제 어머니 이야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거든요. 엄만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해요. 아빠 축하해요. 이번엔 좋은 분 데려오세요. 손자는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제 아빠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집에 다시 봄날이 오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너도 깜짝 놀랄 거야. 엄마 정말 좋은 분이셔. 분명히 너도 좋아할 거다. 아빠랑 결혼하실 분인데 아빠만 좋으면 됐죠. 사실 저는 할머니랑 둘이 따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할까? 혹시 나이가 많이 어린가? 아니면 그만큼 성격이 좋은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제가 뭐라고 이런 걱정을 하나 싶었어요. 아들에게만 잘하면 어떤 사람이든 감사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니까요. 엄마, 지훈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거실로 모여봐요. 약속한 그날, 아들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요. 아빠 빨리 보여줘요. 누군데요? 손자도 기대에 차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소개할게요. 들어오세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윤서희.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며느리가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 아니지? 저는 핑 도는 기분을 느끼다 소파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며느리였어요. 아니, 10년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니까요. 아들은 신나서 말했지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희야, 너 살아있었어? 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아빠, 설마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손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엄마가 살아 돌아오셨어. 아들은 기뻐했지만 손자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야. 아, 우리 아들 이렇게 컸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며느리가 손자에게 다가갔지만 손자는 제 옷자락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만 죽었어요. 어머,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오랜만이라 낯설지. 괜찮아. 엄마가 이제 매일 같이 있어줄게. 며느리는 억지로 손자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소리쳤죠. 1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친 반응이었어요. 태윤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서희는 10년 전에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엄마 놀라셨죠? 와이프가 지난달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야기 듣고 보니 너무 짠하더라고요. 연락이 왔다고? 네. 그 와이프가 10년 전에 납치당했대요. 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 전 그날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납치당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낯선 곳에 있었어요. 며느린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 아주 멀리 팔아버렸어요. 기억도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헤매다가 최근에야 겨우 기억이 돌아왔어요. 저를 죽었다고 생각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교통사고 시신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조작한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그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 그럼 병원 기록이라도 있어? 네가 납치됐다는 증거는? 경찰에 신고는 했고? 어머님 왜 이러세요? 무섭게.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불이 나게 끼어들었죠. 엄마 너무하시네요.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겨우 돌아왔잖아요. 태윤아, 이건 말이 안 돼. 납치됐으면 경찰 신고를 했어야지. 그리고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잖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엄마는 왜 맨날 와이프한테만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와이프 외출한다고 눈치 주고 짐까지 뒤진 것도 엄마 짓이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가 뭐예요? 엄마가 와이프 힘들게 했잖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 의심한 건데 그게 제 잘못이란 말인가요? 게다가 이런 이상한 일을 겪고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에 저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서희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말해봐. 구체적으로. 그리고 거기 가보자. 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어머님, 며느리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겨우 돌아왔더니 이렇게 의심만 하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며느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난 너를 믿기 어렵구나. 기억을 잃었다더니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하고 10년을 고생했다는데 넌 너무 고생한 흔적도 없이 화사하기만 하잖니? 그런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한 일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엄마 그만하세요. 서인 이제 제 아내예요. 우리 다시 결혼할 거예요. 뭐? 결혼? 네. 와이프가 돌아왔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이 결혼 반대야. 서희가 왜 죽었고 왜 살아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해? 엄마, 왜 이러세요? 서희는 지훈이 엄마고 제 아내라고요. 그럼 증명을 해봐.
네가 정말 윤서희라는 걸, 그리고 1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며느린 눈물을 흘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손자의 반응을 봤거든요. 온몸을 떨며 며느리를 거부하는 지훈이, 그 아이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린 호텔로 가버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와이프가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전 와이프 편이에요. 엄마가 사과하실 때까지 연락 안 할 겁니다. 아들은 화난 얼굴로 나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는 저와 손자만 남았죠. 할머니. 손자는 제 방으로 들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저 사람 진짜 우리 엄마예요? 그건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지훈아, 넌 네 엄마 기억나? 손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는데? 손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엄마가 저한테 잘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엄만 저를 안아준 적도 없고 밥을 먹여준 적도 없어요. 항상 할머니만 저를 돌봐주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만 저를 매일 혼냈어요. 할머니 안 버린대서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4살인가 5살 때였어요. 제가 운다고 엄마가 저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적도 있어요. 그때 이후로 엄마 근처엔 무서워서 못 갔어요. 지훈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그냥 돈 받고 맡은 거야. 라고.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그럼 다른 기억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우리 집이 가난해졌잖아요. 그때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며칠 전이었어요. 엄마가 절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네 엄마 아니야. 곧 다 끝날 거야. 그때 엄마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었을 때 울지 않았구나. 네, 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됐어요. 이제 엄마한테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손자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아이가 아직까지도 엄마를 미워하는 걸까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저 사람이랑 살기 싫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네 엄마가 네한테 해코지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저는 손자를 달래주고 재운 뒤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며느리 방에서 발견했던 그 가방을 꺼냈어요. 언젠가는 버려야지 하며 벼르던 물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찝찝해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 물건들로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의뢰 하나 하고 싶은데요. 사람 신원조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제 며느리요. 10년 전에 죽었다가 얼마 전에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과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숨겨뒀던 신분증과 사진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상 손자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며느리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돌아왔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손자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여사님 맞으시죠? 소장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사무실 벽면에 걸린 여러 감사패들이 그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제 며느리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10년 전에 사망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셨죠?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탐정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숨겨뒀던 신분증 2개, 낯선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 10년 전에 발견한 건데 그땐 이미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후라 그냥 묻어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 며느리가 맞는지, 그리고 대체 무슨 목적으로 돌아온 건지 알고 싶어요. 탐정은 신분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희, 최은미, 얼굴은 같은데 이름이 전부 다르네요. 이건 전형적인 신분 세탁의 흔적 같습니다. 신분 세탁이요? 네, 보통 사기꾼들이 여러 명의 신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수법이죠. 여사님 며느리분이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고아 출신이라고만 했고 직업도 그냥 공장 다닌다고만 했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군요. 일단 이 신분증들과 사진 속 남자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혹시 며느리분이 현재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랑 호텔에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어서. 탐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조심하세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손주만 지키면 돼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정체가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식사를 하려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린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어머님, 어젠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사람도 너무 흥분했다고 인정했고 당분간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대답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왜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온 건진 모르겠으니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이 며느리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며느리는 열심히 자신을 피하는 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오늘 학교 어땠어? 며느리가 지훈이에게 다가가자 지훈이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할머니. 서희야, 지훈이가 아직 낯선가 보구나. 5살 때 보고 처음인데 기억이 안 나고 어색할 수밖에. 천천히 친해지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전 일부러 며느리를 감싸는 척했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며느리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천천히 지훈이랑 친해질게요. 하지만 그날 밤 손자에게 자신이 엄마라며 자신을 엄마로 인정해달라며 닥달하는 며느리를 보며 더 큰 의심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와서 손자에게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이라며 강요하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무척 집요했고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탐정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전 급히 사무실로 향했어요. 여사님, 앉으세요. 이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놨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사진들과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여사님의 며느리 윤서희,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최은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결혼 사기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년간 최소 4명의 남자와 결혼했고 각각에게서 수억 원씩 뜯어냈어요. 탐정은 다른 남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들입니다. 모두 최은미에게 속아서 결혼했다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았죠.
2명은 파산해서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위험한 여자가 들어와 있다니. 근데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입니다. 당시 사망한 시신은 최은미 본인이 아니었어요. 무연고 시신을 이용해서 죽음을 위장한 것 같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은미가 왜 도망쳤는지도 알아냈습니다. 당시 여사님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 최은미는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몸만 빠져나가 새로운 타깃을 찾아 떠난 겁니다. 그제야 비어버린 통장 내역과 해지된 보험이 이해가 가더군요. 저희 집이 꽤 잘 살 때 시집와서 한탕하고 튀려고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아들 적금만 들고 죽은 척하고 도망간 거였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지난 10년간 어디서 뭘 한 거죠? 제주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또 다른 남자를 속였습니다. 그 남자는 호텔 사업가였는데 최은미한테 속아서 20억을 날렸어요. 그 남자도 지금 최은미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왜 저희 집으로 돌아온 건가요? 도망갔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나 찾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사님이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여사님의 재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보상금을 노리고 다시 돌아온 걸 겁니다. 며느리 입장이면 여사님 재산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버리고 도망갔던 여자가 돈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니. 그런데 다시 탐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최은미가 자기 아들까지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 양육권을 주장해서 양육비를 받아낼 계획 같거든요. 실제로 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지훈인 제가 키웠어요. 여사님 진정하세요.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혼 사기, 문서 위조,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서류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신고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에 다시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일단 증거가 모두 확실히 확보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모른 척 있어 주십시오. 아는 티를 내면 다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탐정과의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지만 제 가슴속에 가득 찬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불현듯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임신 4개월에 배가 엄청 나와서 우스갯소리로 쌍둥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배가 또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때 무슨 배가 저리 들쑥날쑥 변하냐고 의아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출산 과정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은 상태에서 병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출산을 했다니.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아들과 손자의 칫솔 그리고 며느리가 쓴 칫솔을 몰래 수거해 친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집으로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손자에게 마치 강제로 엄마의 모성을 주입시키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마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환심도 사고 싶은 모양이었죠. 제 재산이 욕심나서 다시 왔다니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안 준다면 끝이니까요. 태윤아, 서희야, 할 이야기가 있어. 둘 다 앉아봐. 두 사람은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결혼 허락을 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가 조사한 내용이다. 서희 네가 내게 과거 이야기를 안 해줘서 말이다. 따로 조사해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윤서희, 아니, 최은미 씨, 당신 진짜 나이 50살이지?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으로 결혼하고 헤어지면서 돈 뜯어가는 게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 안 그래? 저는 탐정이 준비한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놨습니다. 조사해준 사람이 얼마나 꼼꼼한지 다 찾아왔던데.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도 조작했지. 무연고 시신을 이용해서 죽음을 위장하고 떠났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떠날 거였으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일도 없겠죠.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린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유야 뻔하지. 우리 아들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내 친정에서 준 땅이 재개발돼서 집에 돈이 많아진 거 알고 들어왔잖아. 안 그래도 다 들었어. 제주도에서 사업가한테 돈 뜯어서 도망치고 있다고. 엄마,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요. 왜 저번부터 자꾸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세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믿으려 했습니다. 너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네 눈엔 겁에 질린 네 아들 얼굴도 안 보여? 저 여자가 자식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엄마라면 진저리를 치고 싫다고 거부하는지 알긴 아냐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훈이랑 가까워지려고 얼마나 노력 중인데. 아들을 생각하는 거였으면 천천히 시간을 둬가며 친해지면 될 일이지. 애를 저렇게 쏘아서 단시간에 제 편을 만들려는 게 무슨 노력이야. 내 눈엔 그저 자식 새끼 방패막이로 앞세울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방패막이요? 지훈이는 그냥 저희 부부 아들인 거잖아요. 내 손주한테 내가 재산 물려주면 자기도 한몫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겠지. 엄마! 말도 안 되는 소설 좀 쓰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 따로 나갈 겁니다. 지훈이까지 데리고요. 지훈이를 왜 데리고 가? 어머님, 애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건강하게 크는 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낳았으니 제가 데리고 가는 게 맞죠?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군요. 전 그 모습에 화를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들아, 가기 전에 이거나 보고 가려무나. 저는 친자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또 쓸데없는 거 조사하시고 그러면... 아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거 보고도 나갈 생각이니? 이게 뭐야? 역시나 아들이 그 서류를 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게 뭔데? 당신이 지은이 엄마가 아니라는데? 난 아빠가 맞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나도 모르게 바람이라도 폈다는 이야기야?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곤란한 표정으로 인상을 구기더군요. 더 이상 표정 관리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며느리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지훈인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하더구나. 저 여자가 15년 전에 임신했다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아무도 출산 장면을 못 봤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이 손이 귀한 걸 알고 임신한 걸로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 임신했다고 하면 무조건 결혼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며느린 격하게 부인했지만 전 친자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내 손주 데려가서 내 아들, 더 나아가서 내 재산 뺏으려는 시도 같은데 난 당해줄 생각 없어. 여보, 진짜 아니야. 내 말 좀 믿어줘. 이거 서류 조작된 건지도 모르잖아. 분명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걸 거야. 아들은 며느리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아들에게 찬물 대신 며느리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낡은 가방을 던져줬습니다. 네가 서류로 보는 사진, 위조 신분증 모두 그 안에 들어있던 거다. 네 눈으로 직접 봐. 내가 10년 전에 그거 발견하고 바로 너한테 이야기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네가 저 여우 같은 년에게 2번 홀릴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결국 아들의 손에 모든 증거가 들리자 아들도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이 남자들은 뭐고? 설명해봐.
당신이 직접 설명해 보라고!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며느리가 짜증나는 얼굴로 아들의 손을 탁 떼어내더군요. 그 차가운 손짓에 아들은 또다시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란데 왜 날 괴롭혀? 당신 어머니가 노망났다고 생각은 안 해?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의 엄마야? 이혼하자. 날 의심하는 사람이랑은 나도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위자료나 내놔. 양육비도 내놓고.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 민낯을 보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그러나 며느린 더 이상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신고한 경찰이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며느린 경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며느리에게 수갑을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며느린 절 바라보며 애원했지만 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을 2번이나 배신했어. 그리고 이제 더는 설명할 필요 없다. 태윤씨, 나 좀 살려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아들은 충격에 빠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태윤아, 괜찮니?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제 아들인 건 맞나요? 맞아. 검사해보니 다행히 네 아이는 맞단다. 아마 저 여자가 네 정액을 들고 가서 장난을 친 모양이다. 아들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의심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이런 의도로 저한테 접근했을 줄이야. 제가 엄마도 지훈이도 불행에 빠뜨릴 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자책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때 방에서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모든 걸 다 들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저 사람 제 엄마 아닌 거 맞죠? 그렇죠?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자에게 친엄마를 찾아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이 또 저희 가족을 어떤 식으로 불행하게 만들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몰래 조사를 했고 결국 손자의 친엄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법원에서 최은미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이 끝난 거예요. 최은미는 법정에서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왔고 대리모 계약서와 사고 위장, 신분 세탁까지 모두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에게 사기당했던 다른 남자들 모두 증언을 하며 줄 소송을 하는 바람에 법정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정신이 탈탈 털린 그녀는 마지막으로 악에 받쳐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붓더군요. 이 노망난 할망구, 네가 다 불러들였지.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나가서 복수할 거야. 살아있으면 당신도 당신 아들도 당신 손주도 다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어르신한테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어차피 너 나한테서 가져간 돈 다 갚기 전엔 나 절대로 너 그냥 안 놔둬. 어딜 가든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작정이야. 나오면 각오하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서 나한테서 뺏어간 돈 다 받아먹을 테니까. 악에 바친 건 그 여자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거액의 피해자들이 넷이나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녀가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괴롭히고 물어뜯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제는 진짜로 저희 가족에게서 싹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법정에서 며느리를 향해 욕하는 그녀의 전남편을 보면서 결국 모든 환상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짜 귀신에 씌었나 봐요. 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까요? 그게 네 탓이기만 하겠니. 자책하지 말자. 앞으로 우리 지훈이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저희는 손자인 지훈이의 친모를 찾아냈습니다. 탐정이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수하지만 인상이 착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훈 군의 친생모입니다. 이름은 이현주, 올해 39살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이 너무나 눈에 익었습니다. 최근에 이사 가기 전 우리 집 근처 시장 입구에 있는 김밥집 새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밥집은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그 집 새댁을 지훈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맨날 거기 가서 김밥 사 먹었는데. 이현주 씨가 10년간 그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지훈 군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아이가 힘들 때마다 몰래 도와줬대요. 지훈이가 초등학교 때 학원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죠. 네,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현주 씨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아팠을 때도 몰래 병원비를 대줬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엄마라는 걸 밝히지 않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착한 김밥집 새댁이 지훈이의 진짜 엄마였다니. 제가 찾아가 봐도 될까요? 잠깐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 질문에 탐정님의 표정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찾아가셔도 못 만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사망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탐문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현주 씨가 천의 고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아마 그 과정에서 불법 대리모 시술을 최은미에게 부탁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훈이와 친모의 운명이 어찌나 기구한지, 최은미라는 나쁜 여자 하나 때문에 천륜의 정이 끊겨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야 했던 친모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큰 제 손자나, 참으로 슬펐습니다. 손자가 상처받을까봐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아이가 크고 나면 친모에 대해 이야기해줄 생각입니다. 친엄마가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했었고 염려했었다는 말을 들으면 결핍된 그 아이의 애정도 조금은 채워질지도 모르죠.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하나 때문에 너무도 많은 일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앞날에 이런 파란만장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로 인해 저희 셋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고 착한 사람에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